네, 발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소개, 피드백 및 변경 사항, 진행 상황 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까지의 계획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생을 위한 협업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저희가 제공할 주요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 기반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팀 활동마다 채팅방을 생성하여 여러 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한 팀 활동 내에서도 주제별로 채팅방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채널마다 각각의 채팅과 자료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채팅방 내에서 자료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채팅방 내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 뷰어 기능을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모임 시간 추천입니다. 대학생들의 시간표 관리 어플인 에브리타임의 시간표를 통하여 팀원들 간 효율적인 시간으로 회의 일정을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앞선 발표들에서 해주신 피드백에 대한 답변과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교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제시해주신 의견이 구체적인 목표의 부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본래는 선 개발 후 확장식의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생을 위한 간단한 협업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종합정보 시스템의 아이디와 학번과 비밀번호로 쉽게 이용 가능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협업 공간을 제공하여 공간 내에서 채팅과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서로의 시간표를 공유하여 모임이 필요할 때 적절한 모임 시간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프로젝트 내용을 기존의 다른 협업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부족하고 또한 평이한 웹 개발 기술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시해 주신 의견처럼 저희도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차별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차 중간 발표 때까지도 차별성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을 시작하고 후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개발 진행, 그리고 이로 인해 낭비된 시간 등의 문제로 저희는 차별성보다는 목표로 한 기술 구현 완성도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 팀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고 있으며 최대한의 결과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진행 상황에 앞서 변경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서비스의 대상 변화입니다. 사용층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로 대상의 범위를 줄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대학교 학부생으로 대상을 정하며 저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API를 받아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번거로운 이메일 인증 과정을 생략하고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 학번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기능 삭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학부생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게시판을 고안했지만 채팅 기능과의 구분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져서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상황 보고입니다. UI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종합정보 시스템의 학번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자신의 방 목록 페이지가 나오며 버튼을 눌러 방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방 정보에 대해 입력한 뒤 방을 생성하면 방 목록에 추가되고 그중 하나를 클릭하여 방에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 상단에는 방 정보가 나와 있고 메뉴에서는 주제별의 채널 추가와 팀원 추가가 가능하고 전체 자료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 우측에서는 해당 채팅방의 공지사항과 자료들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 구축 및 연동은 비관계형 MySQL로 구축하였습니다. 처음 저희가 기능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MySQL을 활용하여 비관계형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MySQL에서는 관계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관계형은 테이블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속도가 느려진다는 지도 교수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몽고DB 비관계형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지만 연동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MySQL 비관계형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비관계형의 확장성이 좋고 속도는 스프링 부트 지원 기능을 활용하면 보완할 수 있기에 이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버 연결 및 API 문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국민대 API 연동을 통해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브리타임 시간표를 비교해 중복된 것을 배제시키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채팅방을 위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구조는 FCM ID, 메시지, 룸 유저, 유저 룸, 유저 커넥션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세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의 ID 데이터인 FCM ID, 채팅방별 메시지 데이터의 세부 구조입니다. 채팅방별 유저 리스트인 룸 유저, 유저별 채팅방 리스트인 유저 룸의 세부 구조는 다음과 같고 유저와 유저 커넥션의 세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최종 발표까지의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채팅 기능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채팅방 메시지 전송 및 사용자 초대 기능을 구현하고 리액트 파일 뷰어를 이용하여 자료 다운로드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파일 뷰어를 구현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표 중복 배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시간 추천 기능을 채팅방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조가 이번에 1차 중간 발표 때 몇 가지 사항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기술적인 도전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보면 그 프로젝트의 목표의 수정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도전 분야가 조금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지금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다른 기술적인 뭐 도전 분야, 이 부분은 뭐 데이터베이스 뭐 클래스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 있는 어드밴스된 내용이다라는 그런 것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기존에 그 MySQL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는 관계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그 스프링부트의 자체 지원 기능을 활용을 해서 MySQL에서 개발을 하지만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함으로써 속도와 그 API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 수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몽고DB로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제대로 응용이 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조가 1차 후에 테스트 플랜 보고서를 제출했나요? 네, 그 교수님들 메일로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그, 이시윤 교수님이랑 네,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신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이번 학기가 우리가 모여서 전시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6월 12일인가요? 그때 이제 최종 데모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무엇을 데모를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의 메인 기능인 채팅을 하는데 이제 그 채팅을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 자유롭게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그 외에 예년에는 팀별로 A1 크기의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전시장에다가 그 포스터를 전시하도록 했었어요. 이번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엇 다른 게 있나요? 포스터 대신에 뭐 다르게 시작하도록 만들어 이렇게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오늘 그 메일로 온 거에서는 마찬가지로 A4 사이즈의 PDF 파일, 그러니까 전시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
어쨌든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팀이 4명인 것 같은데 4명이 뭔가를 경험을 얻는 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종 전시를 할 적에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걸 좀 잘했습니다. 라는 거를 주장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발표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 구현의 상세사항은 좀 덜어내고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라든가 무슨 구조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덜어내고 좀 전에 김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비관계형 MySQL을 채택함으로써 뭐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어떠한 종류의 기술적인 챌린지를 도전을 해서 극복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 그 최종 전시 때는 좀 더 드러나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건 별로 어필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배워갈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 좋겠고요. 4명이 팀인 것 같은데 각 멤버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 맡았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그 4명이 팀인데 한 인원이 지금 네, 연락이 안 돼서 3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명이 각자 자기 맡은 바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허업인이고요. 그 백엔드에서 현재 DB 그 프론트랑 연동하는 작업이랑 그리고 시간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윤수민입니다. 프론트 UI 디자인 맡고 있습니다. 네, 이지훈입니다. 저는 프론트 UI 조금 다듬고 그다음에 프론트와 백 간의 데이터 연동과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로 채팅 부분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럼 한준호 학생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나머지 3명이 했다는 뜻인가요? 네, 그 연락이 안 된 시기는 중간 발표 이후긴 한데 그게 원인은 모르는데 이게 뭐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 안 돼서 일단은 네. 3명이서 네,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에도 한준호 학생은 안 온 네, 거일까요? 네, 일단 오늘도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6월 달에 발표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발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상의 그런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고 더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해결점을 찾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야기할 내용이 없으면 14조 이로제 학생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가 하고 있나요? 발표를? 저 이로제 학생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있군요. 자, 그래서 지금 공용 네. 포스트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몇 조인가요? 이루어져서 저 발표할. 14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화면 공유 해주세요. 네, 화면 공유 되고 있나요? 다시 재생 라이브로 이동. 네, 화면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캡스톤 2차 중간평가 발표를 맡게 된 14조 욜로 조장 이로제입니다. 발표는 팀원 소개, 주제 소개, 구조 소개, 진행 상황, 중간 결과물,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팀원이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조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적외선 영상 실시간 객체 탐지 서비스입니다.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자료처럼 일반 카메라가 아닌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되는 이미지에 사람이나 자동차와 같은 객체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저희 조의 최종 목표입니다. 객체 탐지에 대한 로그 리포트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공하여 시간대별 어떤 객체가 얼마나 감지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후에 기록된 영상에 특정 객체가 감지되는 장면에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간대별 객체 탐지 수치를 통해 가게와 같은 곳에서 수요가 큰 시간대를 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서버에 전달하고 객체 탐지를 수행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연동 관련된 진행 상황입니다. 카메라는 현재 연동이 완료되었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하고자 하는 객체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그 장면이 서버에 전송이 됩니다. 서버로 전달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로 지정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가 연동된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 또한 카메라가 연동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에 관련한 진행 상황입니다. 모델은 실시간 객체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욜로 V3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욜로 V3를 학습하여 테스트한 추출물입니다. 현재까지는 욜로 V3 모델을 학습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욜로 V3 모델은 초당 6장의 이미지를 처리하여 실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당 최대 19장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더 실시간에 가까운 이피션트 디텍트 모델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훈련 데이터셋인 플리어 데이터셋에 이피션트 디텍트를 적용하여 학습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페이지 관련된 진행 상황입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카메라 디바이스를 등록하지 않은 화면과 등록한 후의 화면입니다. 디바이스 등록 후 적외선 원본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아래의 화면은 적외선 원본 영상을 눌러 객체가 탐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녹화된 영상의 프레임당 객체의 개수 및 종류를 도표화한 화면입니다. 현재 중간 결과물로서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4조 중간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조의 주제는 전달받는 적외선 영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객체 탐지를 진행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객체 탐지를 수행하여 기록하는 적외선 CCTV 서비스입니다. 어떤 객체가 탐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 차트들로 제공을 하여 추후에 영상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현재 화면은 로그인 후의 화면입니다. 현재는 등록된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선택된 디바이스가 없음을 표시해 줍니다.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싶은 경우 왼쪽 하단의 디바이스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디바이스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 상단에 등록이 가능한 디바이스 목록들이 제공됩니다. 이 중 원하는 디바이스를 클릭하여 디바이스 등록을 진행합니다. 디바이스 등록을 하게 되면 화면에는 촬영되는 적외선 원본 영상을 띄워줍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상은 원활한 시연을 위해 미리 촬영한 적외선 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적외선 원본 영상은 오른쪽 하단 설정 버튼을 눌러 다운을 받거나 핀모드로 전환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영상을 클릭하여 객체가 탐지되고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과 같이 라인 차트를 통해서 프레임 수에 대한 탐지된 객체의 개수를 제공받고 도넛 차트를 통해서는 탐지가 되는 객체의 종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4조 중간 결과물에 대한 시연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향후 일정표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연동과 관련해서는 카메라 연동 마무리 및 보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객체 탐지 모델에 관련해서는 Efficient Detect 모델의 학습을 마무리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파인 튜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웹페이지 디자인 구성을 마무리하고 디바이스 등록과 영상 블로그기 등의 기능을 최종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배정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14조 2차 중간평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14조에서 우리가 네.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그 중간 평가에서 했던 우리가 했던 있죠, 테스트 플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나요? 저희가 일단 언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 영상에서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저희 피드백 주신 것 중에서 실시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현재 학습 중에 있는 욜로 모델로는 실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이제 더 실시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피션트 디텍트 모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 욜로를 말하자면 버리고 efficient detector라는 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재국 교수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봤나요? 저 상담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호 교수님도 그냥 딱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느낌을 봤는데 이게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취득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보면 이제 사람과 또는 자동차 이런 쪽으로 지금 눈에 좀 보이는데요. 어디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우선 컨셉을 잡은 건 CCTV 쪽에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모델에서 구분할 수 있는 그 클래스들이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마우스 등등 약 90개 정도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제 CCTV에 저희가 중점을 맞춰가지고 일단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마우스는 컴퓨터에 쓰는 마우스가 아니라 G죠? 아니요. 네, 실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마우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지금 욜로에다가 테스트했던 데의 클래스가 한 90가지, 90가지 정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테스트한 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클래스 관해서는 이제 욜로가 아닌 이피션트 디텍트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욜로에서는 몇 가지 정도 적용해 봤어요? 욜로에서는 잠시
룰루는 저희가 5가지로 일단 구분하고 그걸 90가지로 늘리고 마우스 같은 걸 포함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CCTV에서 좀 구분할 수 있는 클래스의 범용성을 늘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클래스를 늘린다고 해도 성능이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다면 클래스를 늘리는 게 좀 더 그러니까 클래스를 늘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가지고 그냥 클래스를 늘렸습니다. 클래스를 늘리는 것에 대한 단점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90가지에 사람이랑 자동차, 마우스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컵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약간 그런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목표를 조금 더 그러한 뭐 90개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다 쓰면 좋을 것인지 이렇게 좀 포장스럽게 해두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6월 달에 발표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렇게 60개, 90개 정도를 구별했고 구분 정확도가 얼마 정도이다. 그래서 사람도 구별할 수 있고 차도 구별할 수 있고 마우스도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마우스도 구별하고 키보드도 구별하고 이게 뭐 부품 상회입니까?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아, 음, 저희가 일단 그러면 클래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일단 컨셉에 맞춰서 구분할 클래스를 조금 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추려내서 이제 그 클래스에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클래스에 집중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좀 토론을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사람과 차를 구별한다는 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과 차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인지 차인지에 따라서 그죠? 달라지거든요. 사람일 때는 멈춰야 되죠. 예. 차일 때는 뭐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런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제일 처음에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의심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뒤따라온 사람이 의심인물인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약간씩 변화가 일어났고 됐는데 지금은 약간 또 뜬금없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포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일단 안심기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주제로 제시를 했던 거는 안심기가 서비스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제 안심기가 서비스를 이제 장착하는 CCTV 관련된 서비스였습니다, 사실. 근데 그 위험 인물 감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위험 인물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CCTV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는 일단 객체가 탐지가 되는 CCTV 서비스를 중점으로 해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개체 탐지 서비스인데 맞죠? CCTV, 네, 네. 적외선 CCTV와 접목시켜서 한 이제 탐지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발표할 때 우리는 적외선 CCTV를 이용한 객체 탐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발표를 하면 네. 될까요? 그러니까 객체를 탐지만 하면 되는 거인가요? 아, 그래서 저희가 객체 탐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객체 탐지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객체가 몇 개 정도 이렇게 탐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기존의 CCTV에 있는 기존의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확인할 때 있어서 추후에 영상을 확인할 때 이제 접근을 할 때 어느 시간대에 어떤 객체가 탐지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확인해야만 했었는데 객체 탐지 서비스를 적용시키면 이러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 영상을 접근하면 그러한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제 팬시하게 잘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김선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는 비슷한 얘기라고 여겨집니다만은 최종 데모를 할 적에 뭘 보여주고 싶어요? 이걸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라는 거를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일 텐데 어떤 설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실시간으로 이제 카메라에 촬영되고 있는 그 객체가 실시간으로 이제 객체 탐지가 되는 그 모습을 일단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 객체 탐지가 될 때 그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촬영되면서 탐지가 되고 있는 객체에 대한 기록들을 도표화해서 보여주는 그 시스템을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걸 일단 저희가 시나리오로 생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데모를 할 적에 네.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시나리오를 좀 잘 설정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든 거를 좀 잘 보여줄 수 있겠는가. 좀 김선주 교수님 말씀이랑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남은 시간 동안에 고민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4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8조. 교수님, 네 팀 중에 2팀 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네네네. 쉬면 어떨까요? 지금 48분이니까요. 55분에 다시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55분까지 잠시 쉬었다가 다시 55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에 온 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1차 중간평가 때 들었던 피드백입니다. 이 중 1, 2번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테스트 플랜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피드백의 경우 저희가 열차 연결 예약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학습에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아 머신러닝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테스트 플랜입니다. 로그인 인증, BLE 비컨과 경로 입력에 관한 테스트 플랜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약 기능의 테스트 플랜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해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의 순서도입니다. 로그인과 인증, 경로 탐색과 예약에 관한 레이아웃이며 BLE 비컨의 검색과 통신에 관한 레이아웃입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상모 인증 기능은 1차 중간평가 때와 동일하며 UI만 수정하였습니다. 로그인된 계정에서 예약된 좌석이 없으면 지하철 경로 찾기 레이아웃으로 넘어갑니다. 1차 발표와 동일하게 출발역과 도착역을 입력하면 경로와 지하철 열차 현황이 출력됩니다. 이전 레이아웃에서 정상적으로 출발, 도착역을 입력하면 해당 노선을 기준으로 저희가 시연을 하기 위해 임의로 지정한 열차의 각 칸별 좌석 현황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 하단에 출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열차의 각 칸을 선택하면 해당 열차의 좌석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좌석은 상태에 따라 빨강, 파랑, 초록색으로 나타나는데 빨간색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좌석, 노란색은 예약은 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앉아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초록색은 사람도 앉아있지 않고 예약도 되어 있지 않은 아예 빈 상태를 나타냅니다. 각 칸에서 좌석을 선택 후 상단의 예약 상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예약 현황 화면입니다. 예약된 좌석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열차 하차 시 도착 버튼을 눌러주면 좌석의 예약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환승 예정이라 다음 열차 구간이 남아 있다면 앞에 열차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 다음 노선의 좌석 예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라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좌석의 양보 안내 등 점등을 하는 기능의 경우 라즈베리 파이의 비컨을 계속 감지하다가 비컨 패킷에 담겨있는 TX-파워로 측정한 대략적인 거리가 3m 이내가 되면 소켓 통신을 통해 익스프레스 서버로 해당 마이너 값을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진행 상황입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서버는 구글 파이어베이스의 서버리스 컴퓨팅 기능을 이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본래 계획에서는 별도의 서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가 통신하는 것을 관리하는 별도의 서버의 필요성을 느껴 익스프레스 서버를 구축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익스프레스 서버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와 MQTT를 이용해 통신하는 것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로부터는 로드셀 센서의 값을 받아와 좌석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여부를 갱신하고 안드로이드부터 받은 BLE 마이너 값을 받아 해당 값을 토픽으로 MQTT 메시지를 퍼블리싱하여 라즈베리 파이가 관리하는 LED를 조작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익스프레스 서버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LED를 조작하기 위한 비컨의 마이너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와 1대1 소켓 통신을 이용합니다. 현재는 기능 구현을 위해 1대1 통신만 가능하지만 소켓 룸을 구현하여 익스프레스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의 다중 통신 기능을 제작 중입니다. 다음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콜렉션인 데모 서브웨어의 도식입니다. 1차 중간평가 때 구현하였던 데이터베이스는 각 좌석의 예약 정보와 좌석의 실시간 정보만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더 세분화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각 열차의 칸마다 좌석 정보만 저장하는 것이 아닌 해당 좌석에 대하여 노선의 구간별로 예약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이전 경로에서 다른 사람이 좌석을 예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로의 좌석을 문제없이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진행 상황입니다. 아두이노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하드웨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나의 실행 파일에서 모든 동작이 진행되는 아두이노의 특성상 센서와 LED를 조작하면서 다중의 통신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OS를 통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라즈베리 파이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의 MQTT 통신을 통해 BLE 비컨을 인식하면 해당 비컨의 LED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가 MQTT 통신을 사용하는 방법의 아이디어를 얻어 각 비컨의 마이너 값을 MQTT 토픽으로 등록하여 순위자로 띄워놓고 비컨을 인식한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마이너 값을 토픽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면 해당하는 비컨만 메시지를 수신하여 개별로 LED가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드셀 센서를 라즈베리 파이와 연동하여 값을 분석하여 좌석이 사용 중인지 여부를 파이어 스토어에 저장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LED 조작 기능과 마찬가지로 각 비컨이 특정 값을 토픽으로 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면 익스프레스 서버에서 각 토픽별로 리스너를 가지고 해당하는 메시지만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각각의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다만 지금은 좌석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 여부만 알 수 있고 해당 좌석을 사용하는 사람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산모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보실 영상은 어플리케이션을 켠 상태로 비컨의 일정 거리대로 다가가게 되면 별도의 조작 없이 LED가 켜지는 시연 영상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지속적으로 비컨의 패킷을 필터링하다가 지정된 거리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비컨 패킷의 메이저 마이너 값을 확인하여 지정된 값과 일치할 경우 통신을 통해 LED를 점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실 영상은 어플의 전체 기능 및 로드셀 시연 영상입니다. 로그인 후 출발역과 도착역을 입력하여 세부 경로 확인, 열차의 차량별 좌석을 확인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좌석을 예약하는 화면입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 현황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구간 이용을 마치고 도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직 환승 구간이 남아 있으므로 다시 열차의 좌석 예약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로드세 시연 영상입니다. 콘솔의 값이 0이 찍힐 때는 어플리케이션의 좌석 현황은 예약 가능이지만 콘솔의 값이 1로 바뀌고 나서는 사람이 앉아있다는 노란색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점은 지금 예약할 때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은 약간의 이제 회귀 부분을 사용해서 내가 이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성공 확률 같은 거를 하나의 이렇게 파라미터 값으로 60%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해보는데요. 그게 가능한지 지금 조금 들어봤을 때 조금 의문점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 시연 영상에서 그 LED가 온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LED가 온이 되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좌석에 가까이 갈 때 온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엇 때문에 온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석 두 개가 있는데 이 좌석 두 개에서 지금 그 두 개의 위치가 파악이 되는가요? 어떻게 위치가 이게 좌석 두 개가 있는데 로드셀로 하면 되긴 되는데 왜 이게 3차 있죠? 그 비콘 신호가 왜 필요한지 한 세 개 의문점이 좀 있네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네, 네, 네. 네. 예. 일단 저희가 머신러닝은 1차 때 혹시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피드백을 받은 부분을 저희가 논의해보고 머신러닝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연 영상에서 LED가 불이 켜지는 부분은 저희 처음 초기 계획서 발표 때 산모들이 그 임산부석을 양보를 받을 때 그 산모를 표시시켜주는 어떠한 기능적인 장치가 없어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산모가 저희가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을 들고 그 좌석으로 다가가면 양보 안내 등이 점등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처로 다가가면 불이 켜지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네, 부분을 시연 영상 때 방금 했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아주 좋은 알겠습니다. 아이디어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TX 파워라는 그 BLE 비컨의 패킷 중에 값을 이용하는데요. 그 TX 파워가 처음에 비컨에서 이만한 세기로 그 패킷을 발송했다라는 그 정보입니다. 그래서 수신하는 쪽에서 그 TX 파워와 지금 수신한 그 신호의 세기를 비교를 해서 대략적인 그 비컨과의 거리를 계산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근처에 다가오면 불을 켜질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당 TX 파워라는 그 패킷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분, 누가 근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그 좌석에 비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비컨과의 거리를 계속 측정하다가 일정 범위 이내로 들어오면 비컨으로 신호를 보내서 양보 안내 등이 점등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산모가 접근하는 겁니다. 좌석으로. 지금 그러면 네, 조금 지금 자리가 지금 두 개 있나요?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있나요? 저희가 시연용으로 만든 가상의 열차는 6칸을 가지고 있고요.
각 칸마다 두 개의 그 산모 양보 좌석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하드웨어를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약과 그 접근해서 불을 켜질 수 있게 하는 거는 두 개를 가지고 시연할 생각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TX를 이용한 거랑 로드셀을 같이 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시연 영상 만들 때 6월 달에 시연 영상 만들 때 실제 조금 이렇게 사람이 산모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LED가 점등이 되고 그 다음에 산모가 앉았던 곳에 로드셀이 있고 이런 1차적인 로드셀의 온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온, 두 가지의 온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같이 보여주면서 산모를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시나리오를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최종 발표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신규 씨 혹시 네, 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데모 시나리오를 상정을 한 지하철은 6량 그리고 한 량에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양보 좌석은 2개라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현실에다가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지하철 한 차가 10량짜리도 많고 또 지하철이 하루에 운행되는 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설치를 하려면 이거의 제작 코스트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종류의 것입니다. 아까 아두이노를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패킷망에 연결돼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OS를 탑재한 라즈베리 파이를 프로토타이핑 하드웨어로 삼아 본 거는 좋아요. 그래서 그 피저빌리티를 볼 때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테스트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욕심을 더 내가지고 이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냐.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물론 지금 조원들 중에는 누구도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거나 혹은 이게 현실의 지하철에 달릴 거라고 지금 당장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이 가능한가를 지금 따져 놓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은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 하나씩만큼 값을 가진 물건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실현할 때는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실현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팀도 역시 6명인데 어떤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발표에는 별로 들어있지 않아서 그 얘기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선 지금 발표를 맡은 저는 김상원 학생이고요. 하드웨어 전반적인 부분하고 그 MQTT 통신을 익스프레스 서버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장을 맡고 있는 김도훈이고요. 개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DB 설계 및 구축과 익스프레스 서버 구축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와 소켓 통신하는 부분도 제가 부분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개발을 맡고 있는 곽지훈입니다. 네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거는 안드로이드에 올라가는 모바일 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그 앱에서 구현되는 대부분의 기능들, UI 쪽은 저기 담당자가 따로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주도 담당하고 있는 명석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비컨 데이터 패킷을 감지하고 그 패킷 받은 거를 노드 서버로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홍령기고 그 어플리케이션 기능 구현과 레이아웃 UI 디자인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 발표가 됐나요?
6명 다 됐나요? 그 외국인 학생 소가위 학생이 그 글로벌 현지화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지화? 아예 그러니까 그 번역 같은 거 그냥 어떤 번역하고 있나요? 어플리케이션 메뉴 같은 거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네. 중국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떻게 하면 이런 형태로 실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실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시나리오 플러스 실제 구축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된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야기할 거 있나요, 혹시? 조장 있나요? 네, 그 많은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 더 저희가 말씀드릴 건 없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조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뭐 조금 어려운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처음에 그 파이어베이스의 DB를 사용할 때 저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말고 다른 DB는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구축부터 쿼리까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 많았고 하드웨어와 연동하는 부분에서도 오류가 잦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 이연지 학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조 잘 들었습니다. 2조 이연지 학생.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준비되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FB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2조 이현지, 김경진, 김소정, 서명희, 이혜림입니다. 지금부터 2조의 2차 중간평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차 중간평가 때 받은 피드백과 이에 대한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평가에서 김상철 교수님은 2가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표정 분석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정 분석 기술을 처음부터 스스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한 성능이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표정을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조부터 새로 설계하기보다는 이미 뛰어난 실시간성과 정확도가 검증된 표정 분석 모델인 미니 엑셉션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학습용 데이터셋을 선별하고 모델의 최종 아웃풋 개수, 즉 감정의 개수 정도만 저희가 직접 조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정과 뇌파를 연결시키는 피처 공학 부분에 대해 모호함이 있으니 강화하길 바란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상 5월 중순까지 뇌파 분석 모델과 표정 분석 모델의 학습과 성능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델 개선을 마치면 말씀해주신 대로 표정과 뇌파의 결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표정 분석 모델이 예측한 확률값들과 뇌파 분석 모델이 예측한 확률값들을 더하여 가장 높은 확률의 감정을 최종 감정으로 예측하고자 합니다. 김인규 교수님께서는 테스트 플랜을 만들어 보는 것이 과제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미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희 FBI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 분석 기술의 성능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성입니다. 따라서 개발한 시스템이 감정 분석을 초단위로 할 수 있는지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공 기준이며 실제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감정 분석 모델의 정확성을 검사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시훈 교수님께서는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으니 추천 시스템에 빼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들 계획이었던 추천 시스템은 강아지 태그가 달린 영상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강아지 태그가 달린 영상을 또 틀어주는 식의 최대한 간단한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현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간평가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면 추천 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프로젝트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팀원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회의하여 추천 시스템을 빼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인 감정 분석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저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입니다. UI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전체 페이지에 적용하였습니다. 우측의 홈 버튼은 어널라이즈 옵션 페이지로 이동시키고 로그아웃 버튼은 첫 메인 페이지로 이동시킵니다. 로그인, 사인업, 어널라이즈 옵션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웹캠 영상의 크기를 키웠으며 기존 옵션 페이지와 감정 선택 페이지를 통합하여 어널라이즈 옵션 페이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어널라이즈 옵션 페이지에는 로그인 아트 창과 감정 선택이 가능한 버튼이 함께 보이게 됩니다. 실시간 분석 페이지에서 바 차트를 렌더 차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센서 8개를 모두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AR을 이용한 얼굴 스티커 기능을 구현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간 감정 분석 페이지에서 faceapi.js API를 이용하여 사용자 감정에 따라 각각 다른 얼굴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여 표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중간 보고까지 백엔드에서는 각종 에러 처리 및 분석 서비스 구현을 하였습니다. 분석 서비스는 사용자가 7가지 감정 중 선택한 감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석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3가지 기능은 해당 감정에 대한 동영상 재생, 실시간 감정 분석, 그리고 최종 누적 감정 분석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영상 재생입니다. 프론트엔드로부터 요청받은 감정에 해당하는 영상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랜덤으로 불러옵니다. 이때 같은 영상의 재생을 방지하고자 세션에 시청한 동영상 정보를 저장합니다. 성공했을 경우 동영상 재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응답합니다. 분석 서비스의 두 번째 기능은 실시간 감정 분석을 위한 분석 모듈과의 연동입니다. 분석 모듈 내에 얼굴 기반 감정 인식에 필요한 이미지를 매 초마다 프론트엔드로부터 전달받습니다. 전달받은 이미지는 데이터 저장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실시간 뇌파 신호의 경우는 뇌파 기반 감정 분석 모듈에서 직접 뇌파 기기로부터 읽어 데이터 디렉토리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감정 분석을 위해 이미지 데이터 저장 경로, 뇌파 신호 데이터 저장 경로, 재생 중인 비디오의 감정 태그를 분석 모듈로 전달합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분석 모듈로부터 가장 확률이 높은 감정, 8가지 감정에 대한 확률값을 전달받아 마침내 프론트엔드로 응답을 보냅니다. 실시간 감정 분석 시 생성되는 데이터는 향후 디버깅 및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별도로 저장합니다. 보이시는 이미지는 데이터 저장 경로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본 시스템의 메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인 FBI 데이터에 모든 실시간 데이터가 저장되며 이 디렉토리는 처음 시스템 구동 시 생성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사용자별로 저장되며 사용자가 시청한 비디오별로 저장됩니다. 이때 같은 영상을 다음 로그인 시에 또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시청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뇌파와 얼굴 데이터별로 저장됩니다. 사용자별 디렉토리는 사용자 등록 시 생성되며 비디오 디렉토리는 사용자가 해당 영상을 시청할 때 생성됩니다. 분석 서비스의 마지막 기능인 최종 누적 감정 분석 연동은 최종 평가 때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표정 기반 감정 분석 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의 학습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학습시킨 모델은 리얼타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for Emotion and Gender Classification 논문에서 소개한 미니 엑셉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델을 참고하여 설계했습니다. 해당 논문의 미니 엑셉션 모델은 실시간 표정 감정 인식에 있어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면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는 처음에 베이스 블락을 거치고 이후에 4개의 리지듀얼 블락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라스트 블락을 거쳐 7개 감정에 대한 확률값을 아웃풋으로 리턴합니다. 모델의 트레이닝에 사용한 FER2013 데이터셋입니다. Angry, Disgust, Fear, Happy, Sad, Surprise, Neutral 총 7가지 감정에 대해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모델의 아웃풋이 총 7가지 감정에 대한 확률값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7가지 감정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학습 시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셋으로 분리한 FER2013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측정 결과입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 정답을 잘 예측한 값인 대각선 라인이 다른 곳에 비해 눈에 띄게 밝게 나와 꽤 괜찮긴 하지만 해피에서만 83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디스거스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3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한 현재까지 학습 모델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페이스 API의 성능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모델을 훈련시킬 때 사용한 FER2013 데이터셋이 아니라 일본인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JAFFE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직접 학습시킨 미니 엑셉션 모델이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직접 학습한 모델의 컴퓨전 매트릭스입니다. 학습에 사용했던 FER 데이터셋은 서양인 위주의 이미지였고 여기서의 데이터셋은 일본인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레이블을 올바르게 예측한 값인 대각선 라인이 아니라 6번 레이블이라 예측한 오른쪽의 세로 방향 직선이 밝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감정을 뉴트럴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일본인 여성 데이터셋에 대한 페이스 API의 컴퓨전 매트릭스 결과입니다. 학습 모델과 마찬가지로 뉴트럴이라 예측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운데의 대각선 라인이 앞서 보여드린 학습 모델보다 더 밝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번 1차 평가 때 받았던 모델을 직접 학습하지 말고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피드백을 고려하여 표정 감정 인식은 언시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페이스 API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현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뇌파 기반 감정 분석 기술의 중간 보고입니다. 중간평가 이후로 모델을 세부적으로 수정하여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중간층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개수와 프리커넥티드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의 길이를 조절해가며 성능을 약간 높였습니다. 또한 초에 뇌파 신호를 입력하는 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6초부터 60초까지 7가지 신호 길이를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길이 6초의 뇌파 신호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88 그리고 89까지 개선시켰으며 최근에 뇌파 기반 감정 분석 논문에서 발표한 모델들의 정확도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성능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감정 분석을 위한 최적의 입력 형태와 모델 구조를 찾는 단계였으며 공개 데이터셋을 통한 학습과 평가 결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공개 데이터셋이 아닌 저희가 구매한 뇌파 센서로 직접 측정한 데이터에서 감정 분석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를 위해 센서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참가자로부터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참가자가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 영상을 감정별로 1개에서 3개까지 시청하고 각 영상에 대하여 감정적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7가지 감정 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발하기 힘들었던 앵그리와 서프라이즈는 제외하고 5가지 감정만 사용했습니다. 센서로 직접 측정한 뇌파 데이터는 공개 데이터셋과 같이 가공된 뇌파 데이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셋이 뇌파 신호를 전처리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저희도 측정한 뇌파 신호를 전처리했습니다. 우선 밴드패스 필터링으로 4에서 45Hz에 해당하지 않는 신호를 감쇄시키고 다운샘플링으로
256Hz의 샘플 레이트를 128Hz로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데이터셋으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모델은 기존의 구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단 입력의 크기를 32x41이 아닌 8x41로 수정했는데 이는 32개의 전극을 사용하는 딥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저희가 사용하는 센서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전극의 개수가 8개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서 모델의 성능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75%를 달성했습니다. 두 분석 모델의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뇌파 분석 모델과 표정 분석 모델 둘 다 각 감정별로 확률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두 분석 모델이 도출한 확률값들을 더하여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진 감정을 최종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일단은 단순히 1대1로 더하였지만 추후 계획으로는 결과 합선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조의 FBI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연 동영상 시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표정 및 뇌파 신호 기반의 감정 분석 웹 서비스 2조 FBI의 차인표 팀입니다. 이번 2차 중간 평가에서는 실시간 감정 분석 연동 및 시각화 기능 구현에 성공하였고 기존의 체험 기능이 사라지고 분석 기능으로 서비스를 통합하였습니다. 지난 1차 시연에서 보여드린 부분은 압축적으로 시연을 진행하고 새로 구현된 기능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의 좌측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작 버튼, 우측에는 서비스를 기능별로 소개하는 소개 캐러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얼굴 인식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으로 캡처된 얼굴을 기존 유저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신규 유저인 경우이므로 로그인을 실패하여 유저의 이름을 입력받고 사인업을 진행합니다. 입력받은 유저의 이름과 캡처된 이미지로 유저를 성공적으로 등록시킨 후 자동으로 로그인이 이루어지고 아날라이즈 옵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유저는 분석 서비스에서 시청하고 싶은 영상의 감정 태그를 선택하게 되며 감정 태그는 뉴트럴, 해피, 디스커스트, 새드, 피어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연을 진행하기 전에 뇌파 측정을 위해 뇌파 기기와 모자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센서로 이루어진 뇌파 측정기는 부착형이 아닌 헤드셋 형태이기 때문에 젤을 바르거나 머리카락을 밀지 않아도 착용이 가능하며 전극을 돌려서 헤드셋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장착하고 양쪽 귓볼에 이어 클립을 껴주면 뇌파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센서의 생김새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의 모자를 모티브하여 센서를 덮을 모자를 제작했습니다. 모자 안쪽에는 4개의 고리형 벨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 벨트에 센서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감정 태그를 선택하여 사용자의 실시간 감정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평가 이후로 저희가 가장 구현에 집중하였던 실시간 감정 분석 페이지입니다. 먼저 좌측 영역에는 유저가 선택한 감정 태그에 해당하는 비디오가 재생됩니다. 이때 비디오는 유저가 이전에 시청하여 세션에 저장되지 않은 비디오 중 랜덤으로 재생됩니다. 우측 상단 영역에서는 유저의 표정을 측정하기 위한 웹캠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1초에 한 번씩 웹캠 이미지를 캡처하여 서버에 실시간 감정 분석 요청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는 서버에서 응답받은 실시간 감정 분석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시각화되어 표시됩니다. 1초에 한 번씩 측정되는 표정과 뇌파 데이터를 적절하게 결합한 멀티모달 감정 인식으로 보다 안정적인 측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감정별로 실시간 분석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럴 상태를 유발하는 영상 중 하나입니다. 그냥 자연을 보여주고 평화로운 음악을 틀어주는 영상인데 옆에 감정 분석 결과를 보시면 뉴트럴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피 카테고리에서는 강아지가 나오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실 영상 속 강아지한테 집중이 잘 되진 않았지만 씻기면서 나오는 몇몇 장면들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변하면 즉각적으로 표정 분석 결과에 반영이 되어 해피니스의 확률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거스트에서는 모르는 사람 얼굴에 피지를 짜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센서가 노이즈에 상당히 취약해서 최대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측 하단의 실시간 감정 분석 결과를 보시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의 감정을 잘 분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조금 웃음이 나왔는데 역시 표정 분석 모델이 바로 결과를 반영해주네요. 이 뒤로는 피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픔은 유발하기 힘들었던 감정 중 하나였는데요. 재생 중인 영상은 영화 신과 함께 나오는 장면 중 하나인데 영화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집중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감정 분석 결과를 보시면 새드니스에 해당하는 확률값들이 중간중간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역대 공포영화 지리는 장면 모음이라는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는데 제목과는 다르게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공포 감정을 느끼는 부분은 시연 영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무서운 영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현한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발표까지 구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최종 감정 분석 페이지를 구현하는 것이 남아있는 가장 큰 피처이고 현재 기능 구현에 집중하여 신경 쓰지 못했던 UI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테스트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한 후에 코드 리팩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2조 FBI의 2차 중간평가 시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지금 감정 분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시연 장면에서 이렇게 오각형이 나타났는데 그게 그 합산한 거죠. 그래서 근데 표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났고 뇌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해피니스 감정에서도 약간씩 뭔가 새드도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이렇게 해피니스 하지만 100개 중에 해피니스는 97이다. 근데 새드도 좀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 조금 보여주는 그런 거 있으면 조금 더 조금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각형이 그려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감정이 표정 때문에 그런 건지 뇌파 때문에 그런 건지 아직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디버깅을 위해서라도 둘을 따로따로 보여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표정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뇌파에서 나오는 건지 조금 그게 웨이트로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웨이트 팩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심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교수님별로 표정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해서 표정이 해피니스 하시네요.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주 그 조금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의 감정이 지금은 슬프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도 보여주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담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시윤 교수님. 네, 이게 객관화된 매트릭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택하고 있는데 도입부에 보면은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평가해가지고 감정 분석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그 이후에 나왔던 10명의 피험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유효한지를 이미 검증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피험자로 삼아서 검증을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까? 앞으로 더 많은 시험자를 모아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중간에 연구 결과에서도 봤듯이 FER 2013인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서 일본인 여성 213명으로만 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류를 해보면 뉴트럴 쪽에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만큼 이 모델의 러닝에 있어서는 트레이닝 셋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 트레이닝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 어떤 사람의 얼굴 사진 혹은 뭐 뇌파 측정 결과라고 해도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뉴트럴입니까? 이걸 물어서 레이블링을 하고 특히나 뇌파를 측정해가지고서는 그런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마련하기 굉장히 너무 어려운 데다가 객관성을 검증하려 할 때도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을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아까처럼 PG를 막 짜내는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당연히 디스커스트에 대한 감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쪽이 높게 나오면 이거는 맞는 데이터 그 PG의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디스커스트에 쏠리는 결과이겠지만 그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수학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매트릭이기 때문에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도 그렇고 결과를 검증할 때도 그렇고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게 결국은 이 모델의 정확성에 나중 가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하나의 키가 될 텐데 지금 이 팀에서 제시한 방법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평온한 자연이 펼쳐져 있고 평온한 음악이 흐르는 영상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걸 극복하려 했지만 얼만큼 그게 효과를 발휘할 거냐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서브젝트 테스트를 해가지고서는 검증하려면 많은 수의 피험자가 필요해질 것 같아요. 10명으로는 뭐 전혀 택도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 그리고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 아까도 이제 피부의 색깔이라든가 혹은 얼굴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표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볼 때 더욱 그렇고요.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결과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주어진 상황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아까 모자 같은 걸 쓰고서 측정한 뇌파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모델이 구성된다는 거를 기초적으로 보인 거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이 조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뭐냐면 표정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얻어낸 5가지 또는 7가지 감정 분류에 대한 확률이랑 뇌파를 측정해서 얻은 분석 결과 이거를 둘 다 어차피 같은 차원에 있는 확률 값이니까 그냥 더해보자.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 끝에는 그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그 두 개를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야 적절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계획이라기보다 처음 이 표정과 뇌파라는 주제를 고르기 전에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많이 찾았었는데 표정 뇌파 기반 감정 인식이라는 그 논문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논문에서도 이제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 두 모델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합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에 대한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걸로는 이렇게 단순히 1대1로 다 더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각 감정별로 아까 김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웨이트를 따로 둬서 뭐 표정에서 나온 해피니스의 확률값은 뭐 0.8 정도 반영하고 뇌파에서 나오는 확률값은 0.2 정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지금 1대1로 다 더해버렸지만 어떻게 비율을 두고 더해야 할지 근데 이제 그 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뭐 이제 뭐 머신러닝 같은 기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계획은 경험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직접 착용해보고 감정 분석 결과를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 지금 표정 쪽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뇌파를 합산하는 뇌파를 합산하는 그 개수를 좀 더 가중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고 있다기보다 지금 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지금 표정이랑 뇌파를 같이 사용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표정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한계점이 표정 분석 모델이 대체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예측할 때 그냥 뉴트럴이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쁜 상태인데 표정에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무표정이기 때문에 진짜 무표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뇌파로 극복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만약에 표정 분석 모델이 낸 결과가 뉴트럴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라면 그 결과를 좀 더 믿어주기로 하고 만약에 표정 분석 모델이 낸 결과가 뉴트럴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뇌파 분석의 결과에 좀 더 가중치를 두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표정 분석 모델이 가진 한계점을 조금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약간 이프문으로 코딩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낸 게 이제 그럴까봐 얘기를 꺼낸 건데 우리가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적절하리라는 근거가 아무 곳에도 없어요. 네. 그리고 관측에 의해서 표정 분석에 의해서 뉴트럴이라는 쪽에 확률이 높게 나오면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더라. 그러니 이때 뇌파를 좀 더 믿어보자라는 거를 손으로 핸드크래프트 된 어떤 계수 값이나 혹은 단순한 if else에 대한 로직 이런 거를 넣었을 때 그게 올바를 것이라는 관측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그 별도의 표정을 가지고 분석한 거랑 뇌파를 가지고 분석한 거가 서로는 일리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실험으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의 분류기에다가 얘네 둘을 내가 결정하는 대로 섞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합도 아니고 웨이티드 에버리지도 아니고 뭐 어떤 조금 부가의 핸드크래프트된 로직을 섞는 것도 아닌 같은 그 차원이 달라지지만 같은 모델에 그냥 녹아들어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 각각은 우리가 유효하다는 걸 이미 실험으로 검증을 했으니 이걸 퓨전을 한 모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의 양상을 볼 수 있다면 그 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학술 연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구현이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사용한 게 오픈소스에서 가져온 부분이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뜯어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만약에 학습기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의 모델에 페이셜 익스프레션으로부터 뽑은 피처 그리고 뇌파를 측정한 거로부터 뽑은 피처를 이거를 나는 모르겠고 하고서는 뭉뚱그려 놓고 심지어는 unsupervised learning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기저 벡터들을 학습에 의해서 뽑아내는 방법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방법들을 좀 더 만약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서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시도를 해본다면 보다 정교한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떠한 모델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피처를 잘 뽑아내고 러닝을 잘 시켰더니 표정과 뇌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도 높은 모델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런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겠다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실 이 프로젝트에서 좀 가장 이 부분을 지적이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독립적인 두 모델 각각이 낸 결과를 저희가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험적으로 합치는 것보다는 하나의 모델에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결과값을 하나로 내게끔 아예 그렇게 통합된 모델을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어렵겠지만 정확한 신뢰도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도 완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있어서 이거를 또다시 피처를 만들 때 그럼 어떻게 조합해서 이걸 피처를 만들 거냐, 이거의 리니어 네. 컴비네이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네. 좀 조심이라기보다는 네. 공을 들여서 해봐야 될 실험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머신러닝 쪽에 하고 있는 학생의 의견,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 이제 저 말고 표정 분석 모델도 하는 팀원 말하시는 건가요?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시은 교수님의 분류기 만드는 부분, 네. 새로운 분류기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표정에서 7가지, 뇌파에서 7가지 나오는데 14차원 입력을 들여가지고, 물론 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걸 또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하고 있는 학생 있죠? 네, 지금 보니까 리서치 쪽으로 상당히 조금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예림님. 네네. 근데 지금 표정 분석은 그 페이스 API를 쓰고 있는 상태여서 따로 모델 구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모델로 하나로 합친다고 하면은 그 기존의 이제 학습 모델인 그 미니 엑셉션을 사용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쓰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미니 엑셉션은 지금 미국에서 만든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게 미국에서 만든 거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일본 여성을 해보니 전부 틀리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한다, 뭐 그런 의미였나요? 지금 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일본인 여성에 대해서 더 정확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로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인 여성에서 더 좋았다. 네. 그러면 뇌파를 여기다 섞을 수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 API에? 페이스 API는 그 리스폰스를 사진 이미지를 리스폰스를 보내가지고 그 결과값만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그 모델의 구조 같은 게 없어서, 만약에 뇌파까지 합산한 모델을 만든다면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미니 엑셉션의 모델을 이제 좀 차용을 해서 좀 더 모델을 바꾸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API의 사용은 좀 무리일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미니 엑셉션은 이거는 뭐 API들이 좀 나눠져 있나요?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네, 완전히 설계부터 그 논문 내용대로 설계부터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걸 다룰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12일이 최종 전시 내지는 데모 날인데, 그때까지는, 오늘이 벌써 5월 29일이면 뭐 그때까지 뭘 더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있는 일인 것 같고, 이게 연구 과제로서는 굉장히 흥미있는 결과, 그리고 올바른 실험적 접근론, 이런 걸 택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6월 중순에는 이제 데모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난 머신러닝 모르겠고 뭐 뇌파 모르겠고 한 상태에서 그냥 어디 한번 체험해 봅시다라고, 우리 오프라인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봤을 때도 이거 희한한데, 이거 재밌는데,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데모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더 나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현지 조장? 네. 해설 좀 다 하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고 이거 참 유용하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 감정을 누가 읽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임팩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로 한번 좀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6월 달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이지만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를테면 자유주행 스튜디오 같은 데서 전시해놓고 데모를 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만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를 보여줄 거잖아요. 지금 시나리오대로 데모가 되면은 동영상을 디스커스를 틀었으면은 디스커스 쪽에 그 확률값이 높게 나오게 그냥 조작을 해도 되는
데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거는 조작할 수도 있는 종류의 결과다. 이게 좀 약간 임팩트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어떻게 보이면 좋을지 지금 아이디어 없지만 저도 이거는 된다라는 거를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야 신기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현장에서 하기에는 사람한테 센서를 씌우고 그 감정을 측정하기까지의 시간이 사실 좀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좀 어느 곳에서 또 조용한 곳에서 좀 가만히 안정시키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 스튜디오에서 하더라도 바로바로 해서 그 측정해가지고 믿을 만한 결과를 보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그렇게 좀 이거 뭐 어떻게 뭐 조작한 거 아닐까 이런 오해를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면은 저희가 제출용 동영상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냥 짧게 보낸다 쳐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따로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찍을 수 있을 만한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 뭐 이런 쪽에 신경외과에서의 뭐 우리가 사용될 만하다 해서 이런 뭐 부스도 필요하다 뭐 이런 형태의 그래서 방금 한 말들을 안정시키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4개 조 발표를 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발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조와 또 14조, 그다음 8조, 2조 또 우리가 우리 교수님께서 세 분 교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종적인 그런 결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바라고요. 또 최선을 또 다 하기를 또 바랍니다. 네, 또 오늘 4개 조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더 발표 내용 더 없으시면 한번 이시윤 교수님 발표 총평 좀 해주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거고, 극복해야 되는 기술적 혹은 기술 외적인 일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모든 조가 와 있다는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단, 6월 중순에 있을 데모는 김상철 교수님께서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벌써 몇 번째 제안 발표부터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나오는지를 보면 이 팀이 한 게 뭐였지 지난번에 이런 데까지 왔었지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맥락에 있어서 맥락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한 프로젝트가 이거고 이거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고 따라서 여기서 이만큼을 배웠고 이건 이런 임팩트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잘 보일 수 있게 완전히 모르는 사람 기대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도 될 만하다 생각하는 정도로 6월 12일인가요? 최종 전시 데모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3시부터 네, 지금 한 2시간 정도 발표를 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4개 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최종 발표 때까지 그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 중간중간마다 열심히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해주고 또 교수님 의견 묻고 이렇게 지도 교수님과 뭐 이렇게 의견 묻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4개 조 오늘 발표를 마치고 2조 4개 조의 이제 2차 중간 발표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